저는 정부가 혜택을 더 꺼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에 1주택 특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양도세, 비과세? 집값이 안 오르면 양도세도 안 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혜택을 더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5대 광역시 모두 다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세 기반이 탄탄하던 강남 3구도 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울 전역으로 그럼 확산되는 분위기는 막을 수 없겠네요. 막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방향을 이제 월세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집값을 밀어 올리는 문제도 있으니 또 전세 사기도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뭐 죽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소멸을 시키는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요. 흐름 자체도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2021년 정도에 월세 비중이 41%였는데 지금 64%거든요. 전국적으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도 아직은 뭐 50%대인데 점점점 올라갈 겁니다. 지금 속도가 본격적인 전세 대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DSR 전세 대출에 대해서 무주택자가 받는 것도 DSR을 적용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캡을 뭐 2억이나 3억까지 씌운다면 월세로 빠르게 전환이 될 거고요. 그럼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도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형 임대 사업자들 있잖아요. 외국에 뭐 캐나다 연기금이나 영국의 무슨 회사 이런 데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SK하고 아마 KT도 하고 있는 걸 아는데 기존에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일본만 하더라도 자본을 가진 거대 임대 기업들이 있거든요. 다 있는 우리나라만 없어. 없는 이유는 전세 때문이에요. 왜? 외국 기업들이 전세금 받아가서 뭐해 그거.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인데. 월세가 올라가니까 이제 한국은 월세로 간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알고 있어요. 한국은 월세로 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출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진출해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역설적으로 좋은 월세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구나. 이제 높은 비용 물론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좋은 입지에 좋은 시설에 돈을 떼먹거나 뭐 그런 건 없겠으나 안타깝게도 임대료는 올려줘야 된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재테크가 중요한 시대는 내가 먼저 정보를 찾아서 챙기는 게 필수죠. 그런데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 원 손해인데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입금된다고 합니다. 원빈도 혜택이 너무 좋아서 선택했다고 하니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전국 가입자 수 1위답게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정당해봤자 아정당. 저 그럼 이제 곧 전세 만기를 앞둔 무주택자분들은 전세 연장과 주택 매수세에서 굉장히 고민이 될 텐데. 이 고민인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도대체. 수도권에 한정해서. 자금이 되시는 분들. 이라면 그래도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물론 전세를 거주하더라도 이제 청약 파티가 열리잖아요. 5년 동안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청약 파티가 열리니까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이 청약 파티를 자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뭐 10년 후에 뭐 4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이 이제 거의 마지막 신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청약입니다. 그러면 내가 청약 조건이 되는지를 따져야죠.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납입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이라도 25만 원 넣고 어떻게든 전략을 짜야 되고요.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뭐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뭐 노부모 부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공급 조건 또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부모님 여차하면 노부모 부양도 한번 해보세요. 효도 한번 하지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좋잖아요. 부모님 올라오르셔라 해가지고 젊으면 뭐 부모님도 오케이 하면 같이 살면 의외로요. 특별공급 물량 중에 제일 당첨 확률이 높은 게 노부모 부양이에요. 안 한다는 얘기야. 노부모 물량이 10%, 15% 물량이 나오는데 요즘 시대 쉽지 않죠. 안 합니다. 배우자가 쉽지 않죠. 않죠. 남편이든 아내든 둘 다. 그러면 안 되면 장인 장모라도 모셔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둘 다. 노부모 부양이 제일 확률이 높은 아이러니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활용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난 안 될 것 같아, 청약은. 아무리 봐도 나가 뭐 1년 전에 아니면 지금 또 집을 가지고 있는데 팔고 갈아타거나 1년 전에 팔아가지고 무주택 기간도 짧고 통장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될 게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집값이 하락한다. 하락할 때 집 사자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거 많이 트라이를 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집값 떨어질 때 사는 건 진짜 엄청난 용기와 멘탈이 필요합니다. 자금력이 많은 분들도 고민이 돼요. 누가 떨어지는 집을 원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4분기
집값 어떻게 돼요? 내년에 집값 어떻게 돼요? 왜? 떨어질 때 사고 싶으니까. 저는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떨어질 때 못 삽니다. 내년에 혹시라도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선생님은 못 들어갑니다. 왜? 두려우니까요. 맞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못 들어갑니다. 그 맞습니다. 9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특별해?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면서 실패를 하는 게 회사 그만두고 장사하다가 실패하는 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하는데 나는 달라. 뭐가 달라?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10명 중에 9명이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이한 한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떨어질 때 집 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길게, 왜? 평균 7년 보유하니까 주식은 호흡이 짧잖아요. 호흡도 짧고 10% 손실이 생기면 손절매하고 뭐 갈아타고 막 이러더만.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사면 10년 가거든요. 그럼 10년 가는 집을 우리가 사야죠. 그럼 그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예측이 맞아요. 맞는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지역인지 공급이 10년 후에도 늘어나지 않는 지역인지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오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지방 시골 출신입니다만 지방에 수요, 출산율도 줄고 인구도 유출이 되고 좋은 대학교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구 수도 분화도 잘 안 되고 서울 수도권은요 인구도 유입이 되고 출산율은 떨어집니다만 가구 수 분화가 최근에 5년 동안 서울 수도권 지역은 가구 수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21만 호, 서울은 6만 호 정도 부족한 거로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말하면 또 제가 또 이게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현실이니까요. 현실이고 뭐 제 말 들어서 양극화가 되겠습니까? 이미 시대 흐름 자체가 이미 양극화로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성장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장기 침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다고 본다면 이제 갈 곳, 인구가 몰려드는 곳. 역설적으로 지방에 일자리 늘어날 수 있을까요?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이 지방에 갈까요? 안 가잖아요. 지금 미국에 뭐 3천 몇백억 달러 투자 때문에 우리가 시끌시끌한데 자본 유출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잖아요. 중국, 베트남, 인도, 이제 미국까지 가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잘 살 수 있어요. 미국에서 사업 잘 되면 달러는 많은데 그 돈이 한국으로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은 일본처럼 가난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요즘 도쿄 집값도 올랐다더만.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수요와 공급은 좀 바라보고 10년 후에 올라가는 집에 좀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구도심보다는 이제 원도심으로 가십시오. 서울에서는 구도심도 괜찮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서울은 답이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 구축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나 인천으로 오게 되면 지금 공공택지도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원도심에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 그런 거 사가지고는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은 경기, 인천은 신도시 위주로 접근하시고 서울은 뭐 구도심, 빌라, 단독주택 다 좋습니다. 만약 서울이 다 좋다고 하셔서 그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이 서울에 뭐 그냥 심플하게 상급지, 중급지, 그냥 기본급지로 나눈다면 예를 들면 이제 기본급지 정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분들이에요. 대출을 좀 받고 하면. 근데 조금 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내가 갈아 넣어서 서울은 좋은 급지가 더 오르니까 그렇죠. 중급지 살 때까지는 돈을 모으자. 현금을 모은다고? 현금을 모으고 다른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을 하면서 이제 5년, 10년 있다가 중급지를 모을 돈이 했을 때, 이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왜냐하면 상급지가 뭐 다른 기본급지보다 훨씬 많이 올라 버리니까. 기본급지는 그때도 안 오른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돈으로 서울의 기본급지를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뭐 3에서 5년을 버티다가 중급지라도 다 할 수 있는 게 좋을지. 이게 진짜 어려운 전략이긴 한데.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뭐 달라진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를 보면은 다 실패한 전략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건 지금까지는 실패했어요. 그 사이에 집이 더 올랐다는 거죠. 집값이 더 올랐는데 이 양극화라고 해서 진짜 강남 집값만 올라가고 뭐 서울에 예를 들어서 성북구라고 치면 성북구 집값은 안 올라갈까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양극화라고 해서 꼭 강남 상구, 용산구, 마포, 성동만 올라가고 나머지 지역은 하나도 안 올라가느냐라고 하면 서울은 그래도 뭐 일자리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본인이 왜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달란트고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막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막 답답해가지고 막 하루하루 막 빨간색, 파란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그게 전 참 쉽지 않다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나온 지 뭐 한 10년 됐다 치면 어쨌든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면 엄청 오른 거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 돈을 벌었는가? 불가능하죠.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아마도 그냥- 1%도 안 될걸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매우. 왜냐면, 자, 우리가 뭐, 엔비디아 얘기 많이 해요. 야, 테슬라, 엔비디아 10년 전에 샀으면 떼돈 벌지 않았나? 네. 10년 전에 샀으면은요, 2배 올랐을 때 90% 사람들은 다 팝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잖아. 9명이라고. 저는 1명이 아니라고. 그래서 네.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식이나 코인을 잘하고 있어.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 장이 좋아요. 장이 좋아서 내가 투자했는데 네. 수익을 얻는 거는 내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장이 네. 좋은 거고요. 나는 5년, 10년을 투자했는데 우여곡절을 겪어서 코스피가 오늘은 3,400을 돌파했네요. 최고. 정말 와. 다행입니다. 어느 시장이든 올라야죠. 오르죠.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돈이 또 부동산으로도 오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코인으로도 가고 우리 그러니까요. 경제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좋아서 내가 투자했는데 올라. 이건 완전히 내 실력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요. 5년, 10년 동안 내가 꾸준히 했는데 어려움도 겪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의 노하우, 네. 전략이 생겨서 잘한다면 저는 상급지 들어갈 때 돈이 좀 모자라. 그럼 주식이나 코인으로 좀 더 해서 해도 되는데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자금이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있는데 한 5년 동안 한 3억을 더 모아서 네. 한 8억 가지고 사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냥 지금 그 돈에 맞춰서 사라고 합니다. 물론 대출 너무 레버리지 많이 올리지는 말고 샀다가 그 집도 좀 올라가거든요. 물론 내년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죠.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따라는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이 기준점이 올라가게 되면 서울은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는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서 팔고 모은 돈을 보태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왜냐하면 집 하나는 2년 보유 또 규제 지역은 2년 거주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가 있고 세금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좀 올라가면 돈을 보태서 따라가는 전략이 네. 지금까지 유효했고요. 앞으로 10년 정도는 서울에서도 충분히 더 유효한 전략이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더 만들어서 간다는 전략은 지금까지는 다 실패한 전략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1주택자가 갈아타기 고민할 때는 선매도 후매도 좀 뭐가 좀 유리할까요? 지금은 실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또 많이 고통을 받는 게 팔았어요. 현금이 들어와. 좀 지켜보다가 6.27 대책도 발표가 되고 네. 9.7 대책도 발표가 되고 좀 지켜보다가 주춤하는 구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이 사람이 그날부터 또 이게 멘탈이 나갑니다. 피가 날리는 거죠. 피가 날립니다. 이게 진짜로 정상생활 차라리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래 뭐 아유 내가 상급지가 좀 더 올라도 네. 뭐 나는 인플레이션 방어도 하고 따라가겠지. 마음이라도 그냥 일상에 충실할 수 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야 이거 사람 미칩니다. 이 돈을 써야 되거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집값이 그때 한 달 전보다 또 올랐어 1억이. 사람 미칩니다. 제 아는 지인도 마포구에 84제곱 아파트 9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 쪽으로 학군 때문에 전세를 간 거야. 좀 더 이제 뭐 조정이 더 있으면 딱 살려고. 근데 쉽지 않은데. 마포가 너무 올라버린 거지.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마포가 단기간 이렇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전문가들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1주택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건 보험이에요. 내가 운전 잘해. 자동차 보험 해지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보험 하나는 그냥 가지고 가는 거고요. 이 보험을 깰 때는 원칙이 있어야죠. 상급지로 갈아탈 때 실시간으로 팔면은요 계약서 쓰잖아요. 내 집 계약서 쓰면은 그날로 바로 갈아타야 됩니다. 바로 쫓아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 강남 가고 싶으면 강남으로 가야 되고요. 뭐 영등포에서 마포 가고 싶으면 내 집이 계약되는 순간 바로 가서 그날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급매물을 잡고 더 좋은 조건을 잡고 아닙니다. 그냥 내 집을 팔았으면 여기도 그냥 그 중에 나와 있는 최선의 매물을 선택을 해야지 기다려서 더 좋은 전략이는 운이 좋으면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운이 좋아서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집을 20억에 팔았어요. 갈아타고 싶은 집이 22억이었는데 네. 좀 기다리다 보니까 21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땡큐죠. 땡큐인데 안 삽니다. 그 사람 마음이 굉장히 간사하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그래서 역설적으로 22억 5천이나 23억 될 때 제일 많이 삽니다.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어떡하지? 큰일 났어. 삽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다? 그냥 실시간으로 팔고 그날로 계약하셔라. 그러면 이제 전략이 불안하지 필요하죠. 마라.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계약하고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을 팔려고 하면은 내가 갈아탈 후보군들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임장도 가고 사전조사해서 후보 1, 2, 3번을 만들어 놓고 내 집이 계약이 딱 되면
1, 2, 3번 순서대로 가서 재빠르게 하나 잡아야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가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고민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지 말자고요. 장기 예측은 확률이 90%입니다. 서울 수요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이거는 거의 답이 나왔잖아요. 뭐 공급 어느 정도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단기 예측은 예를 들어서 제가 추석 전에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은 예측일 뿐인데 우리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는 좋으나 내 집을 계약하는 걸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확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장기 전망은 90%, 단기 전망은 50%인데 동전 양면인데 동전 양면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비싸게 받고 갈아탈 집은 싸게 사고 싶고 대부분 이 생각이거든요. 안 됩니다. 역설적으로 내 집이 하급지거든요. 갈아타고 싶은 집이 상급지니까 갈아타고 싶은 집이 더 빨리 탄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을 더 받고 싶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 집을 더 받으면 애가 더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제발 내 집은 과감하게 던지시고 실시간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런 분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고액 차선이면 사회초년생이나 그럼 신혼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동산 전략은 상계 신도시나 뭐 청약 이런 쪽일까요? 이분들한테 지금 잔치가 열리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가 이분들을 위한 파티를 열어준다니까요. 네. 진짜 공공택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물량이 공공택지가 제가 앞서서 이제 지도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보니까 너무 많은데 이 많은 물량들이 이제 속도전을 벌린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또 약간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분양 파티가 열립니다. 분양 파티가 열리니까 준비 잘 하셨다가 계속 도전하십시오. 아마도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합동 분양이 있었거든요. 그 동탄신도시 분양할 때만 하더라도 시범단지를 동시에 분양하는 겁니다. 여러 개 아파트를 따로따로 안 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리면 경쟁률이 높은 단지도 있고 낮은 단지도 있는데 조건이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합동 분양을 하게 되면 더 유리합니다. 왜? 좋은 곳으로 좋은 조건이 있는 분들이 몰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간 조건이 입지가 살짝 떨어지는 곳들은 경쟁률이 높게 안 나오거든요. 납입 금액이 작거나 뭐 예를 들어서 민영 같은 경우는 가점제 점수가 낮은 분들은 그런 물량들 합동 분양할 때 오히려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제가 지금 밀고 있습니다. 국토부 회의 가면 합동 분양하자.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약간 좀 축제 분위기도 만들어지게 되고 조건이 안 좋은 분들한테도 기회가 가니까 그걸 밀고는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은 저는 진짜 이게 우리 지금 청년들 신혼부부들 앞으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불꽃잔치 한번 될 수도 있고 가격 저렴하게 나옵니다. LH가 시행하기 때문에 절대 민간보다 비싸게 안 나오고요. 민간이 이제 공사해서 이름은 또 민간 이름 붙여준다고 하니까 팁 하나 드리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청약을 할 때 브랜드보다도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입지를 봐야 되는데 신도시에서 중요한 입지는 물론 지하철역 당연히 중요하고요. 지하철역이 1번이고 2번은 학교, 초등학교가 붙어있는 입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요즘 젊은 엄마들 보니까 와 진짜 저는 삭막하다고 생각하는데 교류도 잘 안 합니다. 친구 집에도 놀러 잘 못 가게 해요. 또 요즘 유괴나 뭐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더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래서 초품화 단지가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학교가 잘 만들어지지만 고등학교보다도 중학교보다도 무조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가깝고 편의시설 있는 중심 상업지역 가까운 택지들 우선으로 찍어서 집중적으로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방 부동산 집값은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좀 해보기 어렵나요? 아니면 지금이 기회인가요? 지방 부동산은? 지금 수도권 얘기를 이제 계속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입주 물량이 많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저는 정부가 혜택을 더 꺼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세컨드홈도 마찬가지죠. 뭐 1주택으로 봐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기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내놔. 선물 보따리 더 끄집어내. 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의 아파트를 1년 내에 사면 뭐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감면, 취득세 면제, 뭐 재산세 감면 이런 카드를 끄집어 내주길 원합니다. 이런 카드가 나오면 사셔도 되는데 이번에 세컨드홈도 뭐 광역시나 이런 데는 빠져버렸잖아요. 역설적으로 세컨드홈이 저는 이 정책 만드는 분들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관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인구가 소멸하면 수요가 줄어들어요. 수요가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들 지역을 1주택으로 봐준다고 해서 살아? 인구가 줄어들어서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에 1주택 특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양도세, 비과세? 집값이 안 오르면 양도세도 안 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혜택을 더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5대 광역시 모두 다 포함해야 된다고
된다고 봅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라 지방은 모두 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한시적 기간을 정해서 1주택 특례도 주고 뭐 5년간 양도세 면제도 주고 이런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나오면 투자하는데 지방에서도 최근에 양상을 보게 되면 지방도 지방 내에서 양극화거든요. 해운대하고 부산의 광안리 집값이 올랐잖아요. 올라가는 이유가 그 지역의 상위 20% 5분위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방의 부자들도 다 서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방에 부산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는 곳을 또 찾아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양극화거든요. 부산이 전체가 아마 다 올라가는 게 쉽지 않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기회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핵심 지역 위주로 저는 좀 각을 좀 접근하셔라. 이제 완전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구도 마찬가지 수성구. 그러니까 돈은 좀 더 들더라도 대출을 좀 더 받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있는데 다 안 쓰고 싶어. 한 5억만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좋은 지역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부 혜택 나오는 거 좀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세금 도움이 호응이 별로 없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지금 답이 없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 수요를 지방으로 좀 돌려야 되거든요. 돌린다면 유인책을 좀 더 많이 꺼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지방에 대한 추가 카드 충분히 더 나올 것 같고요. 좀 더 선물 보따리가 더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많은 분들 이제 개인 분들도 만나실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도 만나시고 전문가분도 만나실 텐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 가장 크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있는 것들은 뭐 한 가지 정도 있을까요?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상승장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장은 아니다 이거는. 저는 국토부도 이걸 상승장애라고 착각하는데 상승장애 아니라 이거는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규제도 수도권 전역으로 묶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고요. 공급 대책 나왔잖아요. 신도시. 근데 서울 집값 잡는 건 유유부지도 아니고요. 세금 규제도 아니고요. 전세 대출도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매물이 나와야 돼요. 집주인이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법은 물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금매로 내놓긴 한데 뭐 종합부동산세를 엄청나게 때리면 내놓을 수도 있는데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게 양도세도 올렸잖아요. 중과세. 그러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겼는데 양도세를 좀 내려줘야 돼요. 진짜 이게 1년 정도 2026년 말까지 보유세는 뭐 공정시장 가격 비율 연 5%포인트씩 올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현실화하죠. 공정시장 가격 비율 60%인데 내년에 65%, 70%, 75, 80%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더 올라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불안도 있거든요. 야, 올해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60인데 내년에 65? 후내년에는 70? 75? 야, 세금 부담 계속 늘어나네? 팔아야 될까? 라고 하는데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포인트 더 감면 최고 세율 35% 해줄게. 와, 이러면 매물 많이 나올걸요?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됩니다. 매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갑니까? 강남 한강벨트 집값 잡고 싶으면 양도세 내려야 돼요.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여 줄까요? 반반이죠. 그러니까 부자 감세 논란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분은 좀 나쁠 수는 있어요. 얘들이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데 환수를 국가가 안 한다고? 라고 하지만 그러면 배가 안 아프고 속 시원한 게 좋습니까? 집값이 안정되거나 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면 배 아픈 거 정도는 좀 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세금 안 내나 35% 세금은 내잖아요. 100%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까지는 못하죠. 왜?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고 지지 기반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면 역시나 또 매물이 안 나오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는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급한 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한강벨트 올라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저는 이런 이벤트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내려줘요. 일시적으로. 네. 1년. 한강벨트에 집 있는 분들은 파는 게 나은 거예요? 안 파는 게 나은 거예요? 1주택자들은 안 팔 거고요. 네. 한강벨트 중에도 이제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은 팔겠죠. 또 이제 전략이 줄여야 있죠. 되니까. 네. 이제 못 줄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또 팔고 싶어 하는 분들 계세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죠.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금도 좀 부담스럽고, 재건축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네. 나 아이도 있고, 나도 돈 좀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싶은데. 팔고, 예를 들어서 반포에 팔고, 잠실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상급지가 아니라 하급지 수요들도 존재하거든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70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이 전략을 저는 꼭 쓰시라고 하는데 70 이상 되면은 물론 뭐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한 85세 이상 되면 제 아버지 봐도 기력이 굉장히 떨어지시거든요. 떨어지죠.
그러면 80세, 85세 이상 돼가지고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는 게 그 무슨 큰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저는 65, 70 정도 되면 사실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좀 다니고 또 며느리, 손주들 오면 용돈 또 턱턱 주고 며느리한테 용돈 한 100만 원씩 줘보세요. 엄청 자주 옵니다. 집에 안 가니? 오지 마라 그래도 아버님 오늘 갈비 했는데 좀 찾아갈까요? 뭐. 그러니까 어차피 줄 돈이잖아요. 내가 상속이 되면 나라에 50% 상속세 내고 나머지는 자식한테 가는데 미리 하급지로 가고 현금화 해가지고 용돈 주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산다면 저는 그것도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이 많아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런 수요에 눈을 맞춰서 하급지로 가는 전략들 매도하고 싶은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발 진짜 집값 안정하고 싶으면 괜히 막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4분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만 좀 짚어주시면서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627 대책, 97 대책 발표됐고요. 이제 공급 청사진까지 나왔는데 수도권 지역은 청약 파티가 열릴 것 같습니다. 청약 파티가 열린다, 분양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는 수도권 시장은 집값이 안정될 수는 있겠으나 서울 집값 안정은 여전히 좀 영원합니다. 정부는 수요 억제, 아마 전세 대출 카드, 나중에는 세금 규제 카드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세금 규제가 강화될수록 또 매물 잠김 현상도 생길 수도 있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양도세를 좀 풀어줄 수 있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급변의 시대입니다. 우리 내 집 마련 필요하신 분들은 10년 후를 바라보는 또 장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주택자들, 신혼부부들은 5년간 열리는 청약 파티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꼭 도전하셔서 내 집 마련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차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라디오스타 김희만 대표님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회사님은 김희만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